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진의 인생은 45이라는 숫자와 함께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시간이 만들어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한때는 검고 빛나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희끗희끗 새어가고 있었죠. 젊은 시절 그는 비혼주의를 외치며 자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어서자 문득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먹는 저녁, 주말의 쓸쓸한 침묵, 그리고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 이 모든 것이 도진을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조건이 맞는 여자면 괜찮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자신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난 여자와의 짧은 만남 끝에 도진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는 환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혼 6개월 만에 도진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산더미 같은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밥, 설거지, 빨래, 심지어 아이 돌보기까지 모두 도진의 몫이었죠. 반면 아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도진이 조금이라도 말대꾸하면 아내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내의 감정 기복은 심했고 도진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는 자신의 얼굴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눈빛은 흐려졌고 웃음기는 사라졌습니다. 도진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가을 저녁 도진은 퇴근길에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주머니 속 소주병을 꺼내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 보니 어느새 반병이 비었어요. 서늘한 강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진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진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강물은 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도진은 손가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걸. 그의 머릿속을 채운 후회는 강물보다 깊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도진은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한도진 씨 되십니까? 부모님께서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주병을 떨어뜨린 그는 휘청거리며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미 무너져가던 그의 일상에 마지막 일격이 가해진 셈이었죠. 병원 복도는 한밤중임에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는 부모님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오른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고 어머니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도진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 구석에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슬이었죠. 부모님이 키우시던 개였습니다. 복슬이의 까만 눈동자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도진은 복슬이 앞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복슬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도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 말을 척척 알아듣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에 도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슬이는 원래 유기견이었습니다. 3년 전 시골 마을 입구에 버려진 복슬이를 도진이 발견했죠. 당시 동물보호소는 이미 개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복슬이는 안락사 직전이었습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복슬이를 구출했어요. 부모님께 맡긴 복슬이는 이후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한 번도 짖지 않으며 주인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개였으니까요. 부모님은 복슬이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의 사고 소식과 함께 복슬이를 당분간 집에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죠. 아파트에 말도 안 돼요. 털 날리는 거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도진은 애원했습니다. 일시적이야. 부모님이 회복되실 때까지만. 걔랑 같이 살고 싶으면 나가서 살아요.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결국 도진은 아파트 경비원인 최봉출을 찾아갔습니다. 65살의 봉출은 항상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유독 동물에게는 다정했죠. 도진이 사정을 설명하자 봉출은 말없이 복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복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놈 눈빛이 사람보다 더 맑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봉출은 복슬이를 경비실로 데려갔어요. 그날부터 복슬이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번도 짖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죠. 가끔 봉출이 당직이 아닐 때면 복슬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도진의 일상은 더욱 고단해졌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부모님을 보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잠시 경비실에 들러 복슬이를 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한편 아내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져 갔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보았어요. 도진과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쌍둥이 아기들은 대부분 도진이 돌봤습니다. 목욕시키고 분유 먹이고 재우는 일까지 모두 도진의 몫이었어요. 어느 날 밤 아기들을 재운 후 도진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전기를 꽂으려다 액정이 켜진 거였죠. 그 순간 도진의 눈에 들어온 메시지 하나. 자기야, 오늘 쌍둥이 데리고 나갈게. 남편은 야근이래. 도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진은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침이 되자 도진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했죠. 회사에 도착한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회사 옥상에 도진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 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난 그냥 가족을 원했을 뿐인데. 도진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 멀리 한강이 푸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지는 일부러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내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정말로 아내가 메시지의 상대와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가 넘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둠과 정적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도 쌍둥이도 집에 없었어요. 도지는 부엌 테이블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네 갔다가 늦을 것 같아요. 애들도 데려갔어요. 그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도진을 압도했습니다. 술병을 꺼내 연거푸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병이 비었어요. 취기가 오르자 도진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어요.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한강 유원지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도진의 아내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둘은 얼마 전부터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혼할 건데? 넌 계속 미루기만 하잖아.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남자는 핸들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대답해봐. 너 나 진짜 사랑해? 그럼 빨리 결정해. 나도 답답해 죽겠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도진이가 퇴직금이라도 받으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 순간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쌍둥이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한 명도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용히 좀 해. 남자의 고함에 아기들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내는 뒤로 몸을 돌려 아기들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이마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러다 우리 계획 다 망치겠어. 내가 해결할게. 남자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커다란 바구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뒷좌석 문을 열어 울고 있는 쌍둥이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제 너도 선택해. 얘들이냐 나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는 바구니를 들고 강가로 향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한강, 그리고 그 위로 조용히 밀려나가는 바구니.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최봉출은 복슬이와 함께 늦은 산책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봉출의 비번이었기에 복슬이를 데리고 강변을 걷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복슬이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봉출이 복슬이를 진정시키려 할 때였어요. 강가에서 바구니를 물에 띄우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출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한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복슬이가 갑자기 목줄을 끊고 강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복슬아, 복슬아. 봉출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복슬이는 봉출의 외침을 듣지 못한 듯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봉출은 허둥지둥 복슬이의 뒤를 쫓았어요. 한강 둔치를 지나 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슬이가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든 것입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빛났습니다. 봉출은 강가에 서서 절망적인 눈으로 멀어져가는
복슬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젊었을 때도 수영을 못했던 봉출은 현재의 나이로는 더더욱 강물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강변을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저기가 뭐 하는 거야?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몇몇 행인들이 강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강물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슬이는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어요. 흘러가는 바구니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강물의 압력과 싸우며 점점 바구니에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복슬이는 바구니 옆에 도달했고 입으로 바구니 손잡이를 물었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물고 강가로 돌아가야 했어요. 복슬이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물살을 헤치며 천천히 강가로 향했습니다. 봉출은 강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경찰과 구조대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슬이는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15분이 지났을까 복슬이의 모습이 물가에 가까워졌습니다. 봉출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발을 디뎠어요.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그는 팔을 뻗어 복슬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복슬아. 마침내 복슬이가 바구니와 함께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봉출은 바구니를 받아들고 물가로 올라왔어요. 바구니 안에는 작은 이불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봉출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어요. 살아있어. 바구니 안에는 쌍둥이 아기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젖었지만 두 아기는 놀랍게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울음소리도 없이 그저 봉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구니를 물에 띄웠던 남자와 도진의 아내가 바구니가 사라진 것을 보고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봉출은 그 장면을 또렷하게 목격했습니다. 남자는 강물을 뒤지며 소리쳤고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요. 경찰 오고 있어요. 누군가의 외침에 둘은 화들짝 놀랐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봉출은 젖은 아기들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복슬이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헐떡거렸어요. 물에 완전히 젖은 털이 달라붙어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렬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봉출은 떨리는 손으로 복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복슬이는 마치 미소를 짓는 듯 했어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아기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봉출은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복슬이의 영웅적인 행동부터 남자와 여자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구 아이들인지 아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 한도진 씨의 쌍둥이입니다. 저기 저 여자가 아내예요. 봉출의 말에 경찰관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곧바로 강가에서 도망치려던 두 사람이 체포되었어요. 한편 한강변 다른 쪽에서는 도진이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한 상태로 걷다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소란스러운 인파를 보았어요. 호기심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진은 사람들 틈에 끼어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세워져 있었고 경찰들이 뭔가를 조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을 강에 버리려고 했대. 걔가 구했다면서? 부모가 자기 애를 어떻게 해? 도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붙잡혀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와 낯선 남자였습니다. 아, 아내.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도진 씨이신가요? 도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은 그의 팔을 붙잡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강에 버려질 뻔했어요. 다행히 개 한 마리가 구해서 무사합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도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휘청거렸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관이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쌍둥이가 살아있어요? 네, 다행히도요. 아기들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보내졌습니다. 의식은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도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기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아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아이들을 구했다고요? 최봉출 씨라는 경비원과 그에게요. 저기 계십니다. 경찰관이 가리킨 방향에는 봉출과 복스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스리는 여전히 젖은 털로 떨고 있었고 봉출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복스리에게 덮어주고 있었어요. 도진은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봉출 아저씨. 복스리. 봉출은 도진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진 씨,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복스리 앞에 무릎을 꿇고 꼭 안았어요. 복스리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도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진의 눈물이 복스리의 털을 적셨습니다. 복스리는 조용히 도진의 손을 핥았어요. 그 순간 도진은 복스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구한 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출은 모든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복스리와 산책하던 중 바구니를 물에 띄우는 장면을 목격했고 복스리가 갑자기 뛰어들어 아기들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도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복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찰은 도진에게 아내와 그 남자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진은 어제 휴대폰 메시지를 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러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경찰관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먼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복스리가 그의 옷자락을 물었어요. 마치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출 아저씨, 복스리도 데려가도 될까요? 봉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복스리가 아이들을 구했으니 이제 그 아이들을 보러 가야죠. 도진과 봉출, 그리고 복스리는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도진은 창밖으로 수갑이 채워진 아내와 그 남자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지만 지금 그가 가야 할 곳은 아이들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도진은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아이들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체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현재 따뜻한 담요로 감싸져 있다고 했습니다. 도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복슬이는 그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처음에는 개의 출입을 제지하려 했지만 사정을 듣고는 특별히 허락해 주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 병동은 파스텔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도지는 작은 병실에서 쌍둥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아기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예방 차원에서 하룻밤 더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어요.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혹시 모를 합병증을 관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슬이는 병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처음에 개가 병실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미 뉴스를 통해 복슬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이 열리고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도진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앉았어요. 한도진 씨, 죄송하지만 몇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은 도진과 아내의 관계, 최근의 변화, 그리고 불륜 남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어요. 도진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부터 어제 발견한 메시지까지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증거물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경비원 최봉출 씨의 진술, 주차장과 강변의 CCTV 영상, 복슬이의 위치 기록까지요. 위치 기록이요? 도진은 의아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복슬이 목줄에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더군요. 봉출 씨가 달아뒀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명확히 복슬이가 강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도진은 봉출의 세심함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복슬이를 바라보니 그 녀석이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분과 그 남자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둘이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도망갈 계획이었대요. 하지만 남자가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그런 끔찍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도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중범죄로 기소될 겁니다. 아동유기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남자는 살인미수까지요.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도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이 나간 후 그는 인큐베이터 앞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았어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짧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밤새 병원 의자에서 잤더니 온몸이 뻐근했지만 아이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복슬이도 밤새 그의 발치에서 잠들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아요. 오후에는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진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그때 문이 또 열리고 봉출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도진 씨, 신문 보셨습니까? 도진은 고개를 젓고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면에는 크게 복슬이의 사진과 함께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쌍둥이 생명 구한 진돗개 복슬이 한강의 영웅 되다. 기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복슬이가 어떻게 강물에 뛰어들어 아기들을 구했는지,
부모는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두 써 있었어요. 도진의 이름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해지셨네요. 봉출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원치 않는 명성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이 받자 병원 홍보실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관심은 그에게 더 큰 부담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출이 물었어요. 앞으로요.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갈 겁니다. 부모님 댁 근처로요. 복슬이도 함께요. 봉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을 거고 복슬이도 시골이 더 맞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도진에게 주어졌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내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도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오늘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복슬이는 물론 법정에 들어올 수 없었기에 봉출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법정을 감쌌어요. 도진은 변호인석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한 번도 도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아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아내가 앉고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이들이 강물에 버려질 뻔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정과 박준혁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김미정, 아동유기죄 및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 박준혁, 살인미수 및 아동유기죄로 징역 7년.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도진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복수나 응징을 바라지 않았어요. 단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원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도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 한도진 씨에게는 쌍둥이의 단독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피고인 김미정은 출소 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재판이 끝나고 도진은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취재진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어요. 밖에서 봉출과 복슬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봉출이 물었어요. 끝났습니다. 도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임시로 머물던 호텔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시골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퇴원해 시골집에서 요양 중이셨고 도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복슬이는 침대 밑에서 조용히 도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복슬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마워, 복슬아. 내가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복슬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슬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가볍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진과 봉출, 복슬이, 그리고 쌍둥이들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봉출은 그들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는 정년을 몇 개월 앞두고 있었어요. 잘 지내세요, 도진 씨. 가끔 연락하고요. 도진은 봉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년 후에 저희 동네로 오세요.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봉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까요? 복슬이도 보고 싶을 테니.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쌍둥이를 안고 복슬이는 얌전히 그의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기차에 올라탔고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봉출을 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한강까지. 도진은 그 모든 것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골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쌍둥이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도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복슬이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기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부모님의 집은 작지만 정겨웠습니다. 넓은 마당과 뒤편의 작은 텃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도진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역 뉴스에 복슬이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쌍둥이 생명 구한 진돗개 복슬이 한강의 영웅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복슬이를 보면 모두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언론의 관심을 조용히 거절했어요.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을 돌보고 복슬이와 함께 산책하는 일상.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는 이 평화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도진의 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시골집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진은 마당 한가운데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쌍둥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2살이 된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이리 와봐. 도진의 부름에 쌍둥이들이 뒤뚱뒤뚱 걸어왔어요. 도진은 2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죠. 처음에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두려웠지만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복슬이는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충실한 수호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곁에서 지켜보며 위험한 곳에 접근하면 부드럽게 몸으로 막아섰죠. 도진은 복슬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봉출도 이제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정년 후 도진의 제안에 따라 마을로 내려와 작은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종종 쌍둥이들을 돌봐주며 도진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도진은 시골에서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봉출과 복슬이와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었어요. 도진 씨, 점심 먹으러 오세요. 봉출이 마당으로 나와 불렀습니다.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한때는 그를 압박하기만 했던 가족의 의미가 이제는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점심을 먹은 후 도진은 아이들을 재운 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복슬이가 그의 발치에 앉았어요. 도진은 복슬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복슬아, 넌 내 가족이야. 내 생명을 구한 은인이고. 복슬이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도진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의 끔찍한 사건 이후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가치, 가족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아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누그러들었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해도 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도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슬이의 충성심은 그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도진은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봉출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다음 주에 마을 축제가 있대요. 복슬이를 위한 표창도 준비한다고 하네요. 도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슬이가 받을 만한 상이네요. 봉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녀석 진짜 특별해요. 내가 평생 본 게 중에 가장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녀석이에요. 도진은 복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맑고 지혜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이 도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복슬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말을 잇지 못하고 도진은 복슬이를 안았습니다. 봉출도 옆에 앉아 복슬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도진은 아이들을 깨웠어요. 쌍둥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도진은 그들을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봐, 민준아, 민서야. 저 예쁜 노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복슬이도 그들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도진은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았어요.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도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슬이와 아이들, 그리고 봉출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마당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도진은 복슬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복슬아, 우리 앞으로도 함께하자. 영원히. 복슬이는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고 봉출도 미소를 지었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한 마리 개의 충성심으로 구원받았고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슬이가 한강에서 구한 것은 단순히 두 아기의 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였습니다.